연말도 아닌데요. 벌써부터 연기 대상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남성들 그동안 20여 차례에 걸쳐서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 치고는 몸이 너무 멀쩡해서 확인해 보니까 수상한 행동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횡단보도 앞에 남성 2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택시가 출발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 남성이 뛰어들더니 충돌과 동시에 이 남성이 고개를 떨구는데요. 기도하는 거예요? 앞바퀴에 발이 꼈다면서 고통을 호소하고요. 다른 남성이 거드는 모습입니다. 아이고. 마찬가지로 택시에 몸을 부딪히는데 아하. 육안으로 봤을 때 그렇게 세게 부딪힌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바닥에 구르고 있는 나뒹구네요, 모습이 지금. 그렇습니다. 아이고. 횡단보도에 나뒹구는 모습이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남성들이 누구냐 보니까 네. 40대 남성 2인조 일당인데요. 아하. 보신 것처럼 한 명이 사고를 당한 척하면 네. 다른 한 명이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수법으로 사기를 쳐왔다고 합니다. 아하. 택시 안에서는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하. 현장 음과 함께 그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요. 잠깐만. 출발. 네, 지금 이 모습은 아까 그 남성들과 같은 남성들인데요. 택시가 멈춰서자 오른쪽에 있는 남성이 앞좌석 등받이에 머리를 세게 부딪힙니다. 네. 이것도 부딪힌 건지 들이댄 건지 좀 애매한데요. 네. 왼쪽 남성이 이 모습을 보고 놀란 듯한 표정까지 짓고 있습니다. 아하. 오른쪽 남성 충돌 후에도 계속 머리를 움켜쥐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네. 이거 역시 사기 행각이었던 거죠. 아하. 저는 전에 저 영상 보고 김복준 의원님 예, 예. 택시에서 발성 연습하는 줄 알았어요. 계속 하고 있네요. 그게 이제 많이 아프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비명을 지르는 거고요. 네.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이제 목격자인 겁니다. 아하. 이를테면 이제 목격자고 그것도 옆에서 계속 이제 그 바람 잡는 거죠. 아하, 이른바 얘기하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차가 지나갈 때 발목이나 손목치기. 요거 이외에도 네. 택시에 승차하고 진행하다가 택시가 어느 뭐 지점에서 이렇게 딱 정지할 때 있잖아요. 아하. 그때 갑자기 정지에 의해서 머리가 앞에 있는 그 앞사람 그 의자 받침대에 이렇게 짓지은 것처럼 자기가 조금 전에 그 우리 홍순빈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가서 머리로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거리는 거죠. 그러면 네. 옆에 있는 바람잡이가 이렇게 운전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아하. 뭐 이러면서 이제 합의금을 받는데 통상 한 200만 원씩 받았다고 그래요. 네. 근데 저게 왜 택시 기사분들이 내가 그 정도로 급정거 한 건 아닌데 뭐 이렇게 다 썼을까 의심하면서도 합의하는 이유는요. 네. 이 벌점 때문에 그래요. 벌점. 벌점요? 네, 이분들 영업용 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그 위반 사항이 없어야지 나중에 개인 택시를 받는데도 유리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등등을 이제 이 노리는 거고 네. 또 여성 운전자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이 드신 택시 기사분들을 네. 주로 타켓으로 삽니다. 하하. 홍순빈 아나운서, 그러면 저 사람들이, 저 2인조가 저런 수법으로 뜯어낸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피해 금액이 얼마에 해당할까요? 저 지금 2인조 일당이 2년간 총 20여 차례에 걸쳐서 범행을 저지르는데 네. 보험금과 합의금을 합쳐서 총 1,300만 원 정도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주로 대구와 울산 등을 범행 지역으로 삼았나 봐. 영남 지역을 돌면서 손님으로 가당해서 택시에서 탄 뒤 이른바 저런 수법을 했고, 또 앞서 보신 것처럼 횡단보도에서도 꼭 두 명이 같이 다닌 이유도 앞서 네. 김복준 의원처럼 사고가 나면 괜찮아 이게 바람을 잡았거든요.
이게 이제 이번에 이 일당들이 아마 2명에서 4명 단위였을 거예요. 아하. 근데 그 이유는 정확해요. 네. 첫 번째는 일단은 이득금의 분배 문제가 있어요. 아하. 이득금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마치 좋은 일 하나 받은 거. 아, 그러네요. 부당이득. 부당이득, 예, 아하. 사취금액의 이제 분배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명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실행하는 사람이 있고 옆에서 바람 잡는 목격자가 있어야 돼요. 네. 또 뭐 심지어 어떤 경우는 좀 멀리서 망 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두 사람이 항상 한 조가 돼서 범행하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을 좀 바꿔야죠. 아, 교대로. 네. 교대로 이 사람하고 오늘 짜겠다면 내일은 저 사람하고 짝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네. 2명에서 4명이 이들한테는 가장 효율적인 아하. 어떤 그 범죄 인원인 겁니다. 그리고 뭔가 보험사나 경찰의 수사망을 좀 피하기 위해서 또 사람 이 같은 범행 이 2인조를 4인조 정도로 네. 범행 가담한 사람을 바꿔치기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수법으로 범행을 했고 누구를 주요 대상으로 삼았는지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형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그 운전자들의 어떤 고령인 점을 노렸거나 여성 운전자들 상대로 본인이 어떤 다루기 쉽거나 접근하기 쉬운 대상으로 김동철 교수님, 네. 그런데 뉴스파이터에서 늘 여러 차례 전해드립니다만 이런 보험 사기가 여전히 끊이지 않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험 사기가 끊이지 않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사람의 심리가 네.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면 네. 또 이렇게 급작스럽게 또 뭔가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어떤 피해 의식 때문에 빨리 뭔가를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보상 심리를 이용을 하는 범죄다라고 네. 얘기할 수가 있고요. 아하. 그리고 또 경미한 어떤 사고라도 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하. 자,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돈이라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 네. 여러 번 했는데 결국은 성공 사례가 좋더라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공 사례로 인해서 더욱 과감해지고 그리고 자주 이런 보험 사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 화면만 봐도요. 저 사람이 일부러 택시에 들이받쳤습니다만 바닥에 나뒹구는 모습 보면 주변에 그냥 길 가시는 분들은 그 나뒹구는 모습만 보니까 마치 택시가 진짜로 이 속력이 빠른 상태에서 들이받은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 입장에서는 최단비 변호사님 어쩔 수 없이 합의해주거나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진짜. 이 범죄자들이 굉장히 치밀했던 게 뭐냐면 피해자를 특정을 할 때 네. 본인들에게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에게 어떠한 이것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고 이러한 사기 범행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있었던 네. 건데 첫 번째로는 아까 김복준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법인 택시 기사들을 먼저 피해자로 잡았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인명 피해가 나면 벌점이 누적되거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본인들의 생계 수입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 신고를 못했고 두 번째는 네. 단순히 법인 택시 기사뿐만이 아니라 고령 여성 운전자들 노렸어요. 고령과 여성 운전자들은 상대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내려서 당신이 지금 이것 때문에 다친 것이 맞느냐 경찰을 부르자 이렇게 하기가 상대적으로 젊은 남성 택시 기사들보다는 떨어진다는 걸 노린 거죠. 아하. 그래서 자신들에게 약한 사람들을 노린 이 약자들을 노린 전형적인 사기 범행이라고 할수 그러겠네요, 있습니다.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네, 예. 이 범행이 무려 2년간 지속이 됐대요. 그러면 네. 신고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검거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요. 이게 그냥 그때 이 그 기사분들이 합의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아마 그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나름대로는 잘해먹은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20회라고 아까 얘기하시는데 20회에 1,300만 원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거는 경찰이 밝힌 것만 그런 걸 거예요. 아. 현금을 아마 주고받고 이랬다면 아마 드러나지 않은 것도 상당 부분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오늘 우리 뉴스파이터를 보고 네. 나도 저 사람들하고 비슷한 피해를 당했는데 하고 신고 들어올 수 있을 그럴 수 있어요, 확률도 맞아요. 저는 많다고 봐요. 네. 그래서요, 택시 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이거는 내가 봐도 엄청난 속도로 달리다가 급정 간 것도 아닌데 지나치게 이 사람이 그런다고 판단이 되면요. 네. 과감하게 그 경찰에 신고해 아. 주셔야 돼요. 요즘에는 차 내 블랙박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경찰에 한번 제공해서 네. 한번 경찰로 하여금 확인을 한번 해보게 하는 그러니까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보험 사기단이 이제 경찰에 붙잡혔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경찰 조사에서 이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술값 등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보험 사기를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나마 이 사람들은 양심이라도 있네요. 또 보통 범죄는 뭐 생활고에 시달려서 뭐 등등등 얘기하는데 유흥비로 뭐 흥청망청 날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호인 변호사님, 이 사람들 수법이 뭐 택시를 상대로만 한 게 아니었다면서요, 또? 이제 이 범죄자들의 행각을 보면 네. 이제 보험 사고 중에서 자동차 관련 분야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요? 계속 택시에만 보험 사고를 내면 의심을 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반 버스에도 이제 승객인 척 가장을 하고 탑승을 해서 급정거할 때 저희가 아까 택시에서 범죄했는지 앞으로 넘어진다거나 세상에. 또 일반인들 운전자들이 이제 특히 횡단보도를 우회전할 때 갑자기 껴드는 거예요. 맞아요. 껴들어서 이제 밑에 발목을 놓고 이렇게 하는 수법으로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죄질이 그렇게 불량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김호인 변호사? 네, 굉장히 불량하죠. 그래서 네. 이제 경찰관들이 수사 끝에 보험 사기를 구속을 했고요. 아하. 지금 김복준 의원님 말씀하신 거대로 여죄가 분명히 더 있을 거예요. 아하, 그리고 네. 이제 보통 운전하시다가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닌데 이게 과연 사고가 될까라고 의구심이 맞아요. 드시면 일단 보험사에 접수하시는 게 제일 현명한 대처입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아. 경찰관 분들도 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요. 보험사에서도 통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하. 특정인이 반복돼서 집중된 기간에 보험금을 타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의 수사가 또 의뢰가 될 수 있고 하니까 네. 굳이 좀 보험사에 신고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의심적인, 미심적인 일을 당하시면요, 경찰에 신고하는 게 제일 급선무고요. 혹시라도 뉴스파이터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뉴스파이터에도 제보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뉴스파이터 시간에요. 정말 인면수심의 범죄 여러 차례 전해드립니다만 이것도 정말 가히 충격적입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4시였습니다. 한 초등학교에 갑자기 조직폭력배가 나타난 거예요. 어이구. 이 조직폭력배들은요, 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를 찾아가서요, 네. 갑자기 본인들의 문신을 보여주면서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초등학교에 갑자기 이런 조직폭력배가 나타났을까? 그러니까요. 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폭행과 협박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 초등학교 교사의 시아버지였습니다. 이 초등학교 여선생님입니다. 여자 선생님의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조폭들을 학교로 보내서 문신을 보여주면서 협박하게 한 사람이라는데 사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예. 지금 이 여교사뿐만 아니라 즉 며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아버지한테. 며느리죠. 지금 그렇죠. 며느리만 고통을 겪은 게 아니라면서 지금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도요. 네. 2018년 9월 15일 밤 10시경에는 네. 부산 사상구 괴법동에 있는 한 주점에 네. 조금 전에 그 학교에 나타났던 그 조직폭력배들이 네. 예, 누구를 사주하냐면 청소년 아이들을 사주해가지고 아하. 그 주점에 들어가서 술을 먹게 시켜요. 그리고는 예, 그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술을 시킨 걸 확인하고 네. 경찰에 신고를 해서 미성년자들에게 그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해서 즉 말하면 청소년 보호법이죠. 네. 그걸로 이 경찰이 적발되게 합니다. 아하. 근데 그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네. 지금 이 조폭들을 시켰던 시아버지의 아내예요. 허허.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운영하는 주점에 네. 이 조폭들을 시켜가지고 청소년들을 들여보내서 술을 마시게 하고 네. 고의로 마시게 하고 신고해서 그러니까 영업정지 시키려고 하는 거죠. 아하. 처벌받게. 네. 그거 이외에도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교사 찾아가서 며느리한테는 자식된 도리를 해라, 상속 포기해라 등등 아하. 문자 메시지도 수차례에 걸쳐서 보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보니까 자기 가족 전체가 적인 겁니다. 아하. 네. 아니 근데 홍순빈 아나운서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가족에게 불만이 있으면 가족회의를 열든가 해서 그냥 말하면 되지 왜 이런 식으로 조폭까지 동원합니까? 조폭까지 동원해서 가족을 협박한 이 남편, 이 아버지는요, 현재 교도소 수감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2012년에 자신의 친딸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숨지게 한 혐의로 세상에.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아직까지 7년째 수감 중인 남성이었습니다. 이거 충격 반전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친딸을 살해했어요. 정말 짐승만도 못합니다. 늘 김복준이 말씀하시지만요.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면요. 짐승이 화낸대요. 요즘은요. 짐승이 인간보다 나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딸이 엄마가 가출을 했는데 딸이 이제 아버지 댁 가서 엄마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출한 거 아이가 아버지가 많이 패서 목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네. 엄마를 많이 때렸는데 딸이 그 모든 게 아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그래 된 거예요. 세상에요. 이 가족들의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평상시에도 결혼 내내 자기 아내를 아마 그 폭행하는 가정폭력을 상습적으로 행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견디다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가출도 한 것 같아요. 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 힘들었으니까 거예요. 가출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해서 나갔던 딸이 엄마를 생각해서 아버지한테 쫓아간 거예요. 아버지가 하도 엄마 때리고 이러니까 엄마가 가출한 거 아닙니까? 자제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딸이 자신한테 엄마 편을 드는 걸로 보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한테 감히 대들어? 이런 인식 때문에 그 항의하는 딸을 흉기로 비참하게 살해를 했어요. 세상에. 이 사람은 진짜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이제 70대 다 된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서 지금 그 17년형을 받고 아까 5년째 7년째 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이제 그 교도소에 가니까 온 가족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자기 딸을 죽였고 그러니까 엄마 다른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이 사람은 정말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가족들이 오직하면 엄벌에 처해달라고 진정서를 썼어요. 연명해서 네. 그거에 대한 감정이 쌓인 겁니다. 아하. 그래서 교도소에서 감히 나를 온 가족이 저 처벌 더 많이 받으라고 저 진정서를 쓸 수가 있어? 네. 니네 지금부터 내가 복수할 거야. 아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짓을 한 건데 아하. 본인은 교도소에 있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네. 남을 사주해서 한 건데 아하. 그 사주하는 방법도 참 이거 잔인합니다. 네. 그 본인하고 같이 거기 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무기수를 만나요. 아하. 무기징역.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강력히 또 뭐 더 처벌할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무기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무기수가 소개한 밖에 있는 조직폭력배를 만나게 돼요. 아하. 그 사람을 시켜서 그래서 조직폭력배를 시켜서 돈을 주기로 하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네. 김동철 교수님,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신의 친딸을 무참히 흉기로 살해해놓고 이런 폐륜 범죄를 저질러놓고 오히려 가족에 대한 증오심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도소에서.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인격 장애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범죄형 소시오패스의 성향도 같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네. 보통 이런 사람들이 가족 소속감에 대한 소속 심리가 되게 많습니다. 아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가족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네. 소유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어쨌거나 딸을 살해를 했지만 네. 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내가 이렇게 잡혀가서 복역을 하는 것들은 네. 나의 사실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의 문제다라고 하는 죄책감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아하. 그런 상황에서 계속 자신은 오랫동안 하나의 생각에 몰입되어 있죠. 네. 그러면서 자신 마음대로 행동을 해버리는 것이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런 소속감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이중적 소속 심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가족이 나를 보호해줘야지. 아하.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네. 이런 문제가 시작의 단초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김호인 변호사님, 정말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가족들이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신의 친딸을 무참히 살해했으니까 나머지 가족들의 고통 그리고 두려움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서를 냈다고 하는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를 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형이 가중됐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아마 이분은 저기 아까 인터뷰에 나온 것처럼 친딸을 살해한 이유조차도 우리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단 1%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요. 일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진정서로 인해서 조금 더 양형이 무거워졌을 가능성은 있죠. 근데 모든 게 용서가 안 되고 모든 게 본인 위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분노를 조절을 못한 것 같고 네. 전 제일 걱정되는 게 지금 이제 수용 기간이 10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은 네. 지금 하는 걸로 보면은 지금 70대신데 80대, 90대에 가서도 몸만 건강하시면 무슨 일을 할지를 모를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특히 계기로 이제 재판부에서 이제 기소돼서 재판을 할 텐데
양형에 있어서 정말 엄벌 그 가중 요건들을 참작해서 그러네요. 재판부에서 좀 더 남은 형량을 더 길게 네. 선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가족들의 고통과 두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김호인 변호사님도 그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최단비 변호사님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교도소 내에서도 가족들에 대한 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17년의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을 했으면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제 교도소에서 그렇죠. 네. 수용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범죄에 대한 생각을 끊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무섭네요, 그래서 진짜. 교도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다른 무기수가 있었어요. 근데 교도소 내에서는 원래는 교화가 돼야 되는데 좀 안 좋은 반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서로 이 범죄에 대한 정보들을 교류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같이 생활하는 무기수가 소개를 해줍니다. 다른 조폭, 내가 네. 알고 있는 조폭이 있다. 그 소개를 해주고 이 조폭이 접견을 하러 와요. 그래서 이 조폭과 접견을 하고 나서 내가 향후에 당신에게 편지를 보내겠다라고 하는데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사람에게 이 편지 내용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시를 하게 됩니다. 편지 내용이 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세상에 이런 편지 내용이 있답니다. 이 아버지가 바라는 진심은 이들 중에 한 명에게 최고의 응징을 하는 것이다. 잘 설득시켜주길 바라고 그렇게 하면 내가 큰 보상을 반드시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당신이 범죄를 저지르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범죄의 수익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돌려 말한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것은 이제 경찰이 인지를 하고요. 이 교도소를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도소 내에서 편지 378통과 1,900만 원의 송금 계좌 내역을 확인을 하면서 이러한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지금 저 편지 내용을 보면요. 아들 중 한 명에게 응징, 최고 응징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 인면수심의 아버지라는 사람, 이 스라에는 자제분이 여러 명 있나 봐요. 근데 왜 아까 며느리도 있었으니까요. 그 아들도 여러 명 있나 봐요. 근데 아들 중 한 명에게 지금 굉장한 복수심을 갖고 있는 이 사람 입장이에요. 우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아들 중 한 명에게 최고 응징을 해달라고 지금 사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편지를, 이런 사주를 한 편지가 무려 378통이 발견됐고, 근데 여기 궁금한 게요. 김복준 의원님. 교도소에 있는데 1,900만 원을 송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마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밖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그 면회를 와가지고 면회를 이렇게 마주보고 30분입니까? 20분입니까? 20분이죠? 면회를 하는 과정에서 네. 조직폭력배를 불러가지고 누구를 가서 어떻게 하고 누구를 해치고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편지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을 거고요. 접견만 하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전에는 서신검열이라고 해서 재소자들 편지를 교도소에서 그 미리 검열을 했어요. 아하, 네. 그랬는데 이제 이게 아마 제가 알기에는 인권위에서 이건 인권 침해 아마 그 판단이 나가지고 요즘 없어졌나요? 네, 그러면? 수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수용자들이 편지 쓰는 거를 검열하는 제도, 즉 네. 말하면 서신 검열 제도가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편지로 사주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쫓아가서 어떻게 해치고 어떻게 네. 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끔찍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김호인 변호사님, 이 70대 남성 그리고 거기에 가담했던 조폭들 다 모조리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전부 다 입건은 됐고요. 네. 이 지금 70대 남성은 당연히 구속 상태니까 계속 네. 그 상태로 조사를 추가로 받고요. 나머지 조폭 등 공범 11명이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죄명은 이제 그 며느리를 아까 학교에 찾아가서 네. 그 위협을 가한 부분 업무방해 교사 그리고 아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있고요. 이제 조사가 이뤄져서 엄정한 처벌이 내려져야 될 텐데 아까 김복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도소에서 이렇게 범죄를 모의하거나 이렇게 네. 일반인들 접견 올 때 네. 그걸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네. 그거 다 녹음되거든요. 네. 사전 검열이 없을 뿐이지 이렇게 사후에 문제가 되면 다 저장돼 있다가 나중에 경찰이 압수수색 받아서 오면 다 들통이 나니까 부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요, 남아있는 가족들의 고통, 그리고 두려움, 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요, 이 사회가 반드시 막아줘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 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황하나라는 사람은 경찰 유착 의혹도 받고 있는데 일단 이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 먼저 여러분들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요. 이 사람이 황하나라는 사람이 뭔가 자신의 뒷배가 든든한 뒷배가 있는 것처럼 말했던 그 녹취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까지 만나고 오는 길이거든. 내가 사진도 올렸지만 그냥 민원실도 아니야. 그냥 경찰팀도 아니고 사이버 소통도 아니야 나는. 알아, 서장 만났겠지. 부장검사? 야, 우리 삼촌이랑 우리 아빠는 경찰청장이랑 다 알아. 장난 아니야? 개베프야. 우리 엄마랑 아빠가 만약에 이 문제에 개입했어. 싸워. 누가 이길 것 같아? 보세요. 지금 뭔가 자신의 든든한 시쳇말로 백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통화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최단비 변호사님, 황하나라는 사람이 뭔가 해명을 했다면서요. 네, 우리 아빠는 경찰청장하고 최고로 친하다라고 해서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킨 이 황하나가 해명을 했습니다. 이 황하나 씨는 그저 홧김에한 발언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아하. 그 당시의 대화 내용을 보면 이 황 씨가 2015년도에 한 블로거와 명예훼손 소송이 있었어요. 네. 명예훼손 소송을 하면서 이 블로거가 감정이 안 좋았을 때 이 블로거가 자신이 부장검사와 안다라는 얘기를 했고 여기에 화가 나서 홧김에 한 말이지 사실은 본인은 그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아니 근데 상대방 자신의 고소권과 관련해서 상대방이 부장검사를 운운하니까 내가 홧김에 발언했다지만 왜 하필 김동철 교수님 경찰청장을 언급했을까요? 항상 어떤 그 파워 싸움을 할 때 네. 가장 높은 사람을 이야기해야 파워해서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아하, 시민들이 네.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황하나 씨를 보면 뭐 허언도 잘하는 편이고 네. 그리고 또 어떤 허세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상당히 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과거의 블로그 소송에서도 네. 사실은 자신에 대한 가족에 대한 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고 네.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나는 외손녀다라고 네.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어떤 파워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발언들이 네. 아마 지속적으로 허언적인 문제 그러니까 거짓말이 과장이 된 문제로 네.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요, 물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이게 믿기세요? 이게 마치 그런 거잖아요. 지금 황하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 어릴 때 이른바 요즘 말로 토크 배틀 할 때 야, 우리 아빠는 장군이다? 그래? 우리 아빠는 대통령이다? 라고 지금 아이들끼리 힘겨루기 하는 것처럼 그거잖아요. 지금 나 경찰청장, 우리 아빠가 경찰청장 알아. 지금 그런 차원에서 경찰청장을 운운했다고요? 일단은 황하나의 해명이니까 일단은 그렇게 일단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김호인 변호사님,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게 있어요. 황하나라는 사람이 경찰서를 내부 시설을 견학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네, 지금 황하나 씨가 뭐 우리 아빠가 누구네 이런 뭐 말을 하면서 네. 동시에 이제 SNS에 남대문 경찰서에서 뭐 상황실도 견학을 했다. 그 경찰관들이 안내를 해주셨다. 이런 글을 올려서 아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졌고 경찰관분이 해명을 하셨는데 네. 남대문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 상황실을 네. 견학을 한 건 맞다고 합니다. 허허. 근데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네. 가해자 피해자를 대리해서 경찰서 수도 없이 가봤지만 네. 상황실 안을 본 적이 없어요. 볼 네. 일도 없고. 근데 이 해명을 한 남대문 경찰서 측 입장에서는 네. 황하나 씨가 그 경찰서 복도에서 엉엉 울고 있으니까 네. 이를 우연히 본 경무과장님이 그걸 보고 달래주려고 경찰서 상황실에 데리고 갔다. 지금 김복중 위원님 계시지만 사실 이게 좀 해명치고는 좀 네. 와닿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 좀 의문이 더 해소되기 위해 철저히 수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상하시겠지만 김복준 의원님이 이미 이제 워밍업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질문이 김복준 의원님께 갈 거라고 다 이제 예상하시는 거예요. 김복준 의원님, 일단은 경찰서 상황실이라는 데가 어딘데 지금 견학을 간 겁니까? 경찰서 상황실은 이제 112가 있는 곳이에요. 112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전부 받는 그런 상황실이 네. 이제 있는 곳인데, 저도 뭐 경찰서에서 수사과장을 했어요. 경찰서에는 대체로 과장이 한 6, 7명 됩니다. 아하. 근데 이제 경무과장이라고 하면 경무과장은 경찰서에서 이제 경무과장이라고 하면 일반 회사의 총무과장 같은 거. 살림살이 하는 거군요. 네, 살림살이하고 네. 직원들 뭐 이 보수 관련된 거, 네. 복지 관련된 거를 맡는 분인데 네. 모르겠습니다. 황하나가 왜 남대문 경찰서에 들어와 가지고
복도에서 울고 있었는지 모르겠고 울고 있는 거를 경무과장이 발견을 해서 네. 울고 있으면 경찰서 상황실을 견학시키나요? 그리고 그리고 그 전에 달래려고 이 경무과장이라는 분이요. 자기 방으로 데려갔다고 황하나를 하는데 경무과장실로 데려갔대요. 아니 뭐 경무과장실로 데려갈 수야 있겠죠. 진짜 있어요? 민원인이 와서 뭐 소란을 피우거나 울거나 격앙되면 바로 내 앞에서 그런다고 하면 뭐 이렇게 데리고 와서 왜 그러시냐고 네. 과장 입장에서 또 경찰 입장에서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황하나가 그 당시에 거기를 찾아갔던 사건은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에요. 네. 즉 말하면 112로 신고가 됐던 현행범인 사건이 아닌 겁니다. 아하. 예, 오래전에 고수장이 접수해서 하는 사건이면 네. 그건 어디까지나 수사과 소속이에요. 네. 그러면 그쪽으로 보내는 게 맞는 것이지. 네. 경무과장이 황하나를 친히 네. 예, 아마 과장실에서 차 한 잔 먹이고 그 사람을 데리고 상황실에 가서 견학을 시켜주는 거는 저는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특히 안 가요. 네.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어떤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네. 제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 가지고는 네. 저도 납득이 안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김복준 의원님 옆에 계시는데 송구합니다만 아마 시청자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경찰서에 꼭 나쁜 일 때문이 아니라 민원 뭐 어떤 궁금증 때문에 가시는 분 많으실 건데 경무과장이라는 분이 복도에서 울고 있다고 친히 달래주는 것도 그리고 달랜다고 쳐요. 자기 경무과장 방으로 데려가서 달래고 이게 가능할까요? 일반적일까요? 보통 경무과장 분은 이게 복도가 시끄러워. 그 뭐 하고 있어? 그 직원. 좀 뭔가 알아봐드려. 이러지 않아요? 보통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지? 뭔가 진짜 뒷배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하실 거예요. 거기다가 112 상황, 범죄 신고가 집합되는 112 상황실을 견학하고 싶다니까 거기를 친히 데리고 와서 견학을 시켜줬대요. 최단비 변호사님, 글쎄요.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시청자분들이. 이 경찰 유착과 관련돼서 일단 그 부분도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가장 높은 사람과 알고 있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니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 상황실을 견학한 건 맞고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의 고소인이 울고 있다고 상황실까지 보여주는 건 좀 이례적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근데 두 네. 번째로는 이 황하나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나는 남대문 경찰서에 가서 가장 높은 사람을 만나고 왔다. 또 조사를 받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일반 그 경찰분들이 계신 곳에서 조사를 받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가장 높은 사람이 있는 경찰서장실에서 조사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맞는가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네. 경찰에서 밝힌 바로는 그 당시에 황하나가 조사했던 날이 있고 그 날짜에서 황하나를 조사했던 경찰의 컴퓨터 IP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경찰서장실에서 조사를 받은 IP는 없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장실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드릴게요. 네. 경찰서장실에는 이거는 그 말이 맞습니다. 경찰 말이. 경찰서장실에는 피의자나 이 사람들 조사를 받는 기능이 없어요. 경찰에서 깔아져 있는 프로그램 컴퓨터에는 피의자 신문 조사라든지 진술 조사를 받는 그 조서 양식이 있는데 그 이제 킥스라고 얘기합니다. 네. 킥스 양식인데 서장은 실무자 조사를 받고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결제하는 시스템만 컴퓨터에 구축이 돼 있고 조사를 받는 그런 양식 자체는 깔려 있질 않아요. 네.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네. 서장실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건 명백히 황하나의 거짓말입니다. 네. 서장실 컴퓨터로는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아닌 거 맞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황하나가 과장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복준 의원님 네. 말씀처럼 서장실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말은 황하나의 말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청자분들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조사를 받은 게 아니라 서장을 면담하거나 그렇죠. 차를 한 잔 먹거나 하는 면담, 가벼운 분위기의 면담이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서장실에서 피해 조사나 아니면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았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기술적으로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 컴퓨터 자체가 불가능하기 네.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서장하고 누군가 연계가 돼서 네. 이렇게 얘가 조사를 받으러 가니까 네. 좀 차 한 잔 주고 마음의 위로 좀 시켜주십시오 하고 네. 무슨
이른바 얘기하는 무슨 뭐 백을 받았다면 네. 불러다가 차 한 잔 먹일 수 있겠죠. 네. 그 가능성은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네. 그래서 경찰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아하. 아까 경찰청장하고 잘한다? 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 당시 경찰청장이 강신명 청장이에요. 아. 그다음에 이 사건의 조사를 받았다는 서장실 올라가서 남대문 서장이 있겠죠. 네. 이 두 사람의 그 당시 상황은 경찰에서 반드시 조사할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황하나라는 사람이요. 지금 계속해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당시 사건과 관련해서 또 다른 내용이 지금 추가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김호인 변호사님. 네, 황하나 씨에 대해서는 이제 까두까두 계속 나오는 진짜 양파 같은 사람인데요. 네. 한 언론사가 확보한 녹취 내용에 따르면 네. 지금 우리 문제가 되고 있는 고소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본인의 이제 할아버지 남양유업 회장님한테까지 전달을 했다. 그리고 이 본인 부모님도 알고 있고 한데 남양유업과 본인 집안 차원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상대방이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냐라는 이제 뭐 녹취 내용도 있고 문자 메시지 내용까지 있는데 이런 점을 봤을 때 그럼 정말로 남양유업이나 이 황씨 집안 측에서 경찰에 그 압력을 작용하고 선이 닿는다면 그런 점이 있지 않나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요, 물론 이건 진실은 파헤쳐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황하나의 말만 믿고 지금 단정 지을 수 없긴 합니다만, 김동철 교수님, 황하나라는 사람 나이가요, 무슨 이제 막 20살 넘은 나이도 아니에요. 이제 30이 아마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말, 만약 있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했다면,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있지도 않은 말이라면. 요즘 이제 재벌가들이 재벌 3세들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성인 같은데 성인 아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재벌가의 사람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 사건에 거론이 된 사람들은 어쨌거나 갑질로서의 특권 권력층의 어떤 핵심이라고 하는 갑질에 대한 생각들이 네. 있거든요. 자, 네. 이런 부분들을 사실 가족들이 인성에 대한 교육들을 잘만 시켜줬다면 네. 문제는 안 됐겠죠. 네. 자, 그런데 나이는 많았지만 성인이지만 아이 같은 말들을 쉽게 하고 네. 그리고 지금 어떤 허세에 대한 어떤 과장적인 이야기를 하고 네. 그리고 남에게 협박성 어떤 허세를 부리고 네.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생활 습관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네. 결국은 지금 현재 황하나를 만들어준 네. 부모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저희들은 짚어봐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물론 이 녹취는 자신의 고소 사건 관련 때 이런 얘기 나눈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뉴스파이터를 포함해서 언론들이 뭔가 뒷배가 있는 거 아니야? 경찰의 뒷배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의구심을 제기하는 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15년 때 마약을 했던 혐의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를 안 받았어요. 당시 황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진짜 뭐가 있지 않느냐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저희가 다뤄볼 사람 많습니다. 최종훈이라는 사람 또 얘기가 나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이 나오고 있어요. 다소 최종훈과 관련해서요. 먼저 최종훈의 과거 발언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보도 막으려고 경찰에 청탁한 거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경찰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 변화 없으세요? 다 경찰서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총장이라고 불린 윤 총장님하고는 어떤 사이세요? 저랑 관계 없습니다. 음주 의혹 무마 대가 뭐 주셨어요? 얼마 주셨어요? 아닙니다. 음주운전 말고 다른 청탁하신 것도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자, 저렇게 지금 경찰들이 음주운전 보도 무마 청탁 관련해서 계속 물어보고 청탁 의혹, 경찰과의 뭔가 청탁 의혹에 계속 집중해서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최다민 변호사님, 당시 그 언론에서도 상당히 관심 모았던 게 최종훈이라는 사람한테 생일 축하 전한 경찰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경찰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먼저 보도가 무마됐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단체 대화방의 내용을 보면 그 경찰이 본인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까지 전화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과연 이러한 것이 진짜인가? 아니면은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허언인가? 두 번째 진짜로 간다면 과연 누구인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밝혀졌습니다. 어허. 이 최종훈 씨에게 생일 축하 전화를 한 경찰은 다름 아닌 그 당시 음주운전과 관련된 경찰의 교통조사계장이었습니다. 어허. 이 교통조사계장이라는 것은요, 팀장보다도 높은 직급이에요. 네. 그래서 이 교통조사계장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최종훈 씨에게 그 당시에 생일 축하 전화를 걸었는가? 네. 해당 계장이 이제 해명하기로는
보통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라든지 피해자들이 어떠한 불편을 겪은 것이 없는가 전화를 하고 조사를 하는 이른바 해피콜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해피콜의 대상으로 최종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전화를 걸 때 이 자료에 그 당시에 피의자나 피해자들의 주민번호가 앞에 있는데 그 주민번호를 보고 그날이 생일인 것을 알아서 생일 축하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네.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생소한 지금 그 단어가 등장합니다. 해피콜. 김복준 의원님, 해피콜이라는 게 일단 뭐예요? 이게 해피콜이 뭐냐면요. 경찰 자체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 이른바 얘기하는 고객 만족도 조사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그 사건 취급을 하는 과정에서 피조사자, 그러니까 피의자가 됐건 아니면 피해자가 됐건 그분들이 이 담당 수사관 앞에서 조사를 받게 되잖아요. 그 받는 과정에서 친절도는 어땠는지 또 이 사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했는지 네. 그다음에 만족했는지 불쾌했는지 이거를 계장급 이상 상사들이 네. 무작위로 선정을 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체크해가지고 이제 그 고객 만족도에 그 반영하는 네. 이제 이런 그 해피콜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 경우는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경찰과는 그 최종훈 씨 관련돼 가지고 세 사람이 등장해요. 네. 첫 번째 단속을 했던 사람은 현장에서 단속을 했더니 돈을 주려고 무마하려고 그래서 뇌물 공여 의사표시로 입건한 사람이에요. 네. 그 경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적발해 가지고 넘겼는데 그 사람을 음주 측정해서 기소해 가지고 벌금을 물린 경찰이 있고요. 네. 세 번째 지금 여기 얘기하는 해피콜을 했던 교통사고 조사기장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세 번째 경찰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람이 연예인 사실을 언론에 나가지 않게 무마해주고 금품을 수사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 사람들의 계좌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경찰이 아마 확인을 할 거예요. 네. 제가 수사를 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한 것 네.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고객 만족도 조사 해피콜은 교통사고 조사 기장이 할 수 있어요. 그 컴퓨터에서 자기네 개에서 취급했던 사건 쭉 무작위로 뽑아갖고 전화할 수 있어요. 저도 많이 했어요. 우리 직원들이 취급한 거 많이 네. 했어요. 전화해서. 그런데 저는 이거는 일반적이잖아요. 생일을 축하한다 얘기를 이 해피콜 조사하면서 한 부분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만족도 조사하면서 바쁘거든요. 우리 직원들 매절매시 날 선생님 와서 조사 받으셨는데 피의자로 조사 받으셨는데 비록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직원이 투명하게 원칙적으로 조사했습니까? 잘했습니까? 이 정도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정도 물어보지.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이거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일반적이지 않은데 아마 여기 네. 교통사고 조사기장은 그런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했고 절대 다수의 아마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더. 그래서 이 경찰은요, 교통조사계장이 그랬대요. 김호인 변호사님. 조사 과정의 불편함을 조사하는 이른바 해피콜 그렇다. 여기까지는 김복준 의원님도 말씀하셨어요. 피의자, 그러니까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하더라도 조사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었는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을 보세요. 생일 축하 관련해서는 이랬다는 거예요. 자료에 이 조사받은 자료를 보니까 최종훈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적혀 있어서 생일 축하했대요. 이게 개인정보법 위반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논란도 있는데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피콜을 목적으로 했다면 그 위반이 되는 거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 고객 만족도 이제 피해자 조사 만족도를 위해서 할 수는 있지만 생일 축하에 대해서 하는 거가 수반된다면 누구라도 일반 국민이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이제 네. 배밭에서는 그 가끔도 고쳐매지 말라고 했는데 네. 진짜 경찰관분들 이게 이제 일선에 계시는 9% 이상의 청렴하신 경찰관분들이 이게 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도매급으로 해서 욕보이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부디 이런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네. 업무에 특히 상급자 직급에 있는 분일수록 좀 더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나오는 해명들 보면 김복준 의원님. 예. 글쎄요. 관건은 그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어느 정도나 이제 이 말을 경찰의 해명을 신뢰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예 그래서 버닝썬 사건이 났을 때부터 경찰이 직접 수사하는 걸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경찰하고 연관된 사건이라면 검찰에서 아예 끌어다가 다 해버리는 게 네. 예, 어떤 결과가 나와도 수긍할 수 그러니까요. 있을 거라고 제가 늘 주장했지 않습니까? 네. 어찌됐건 이 사건은요. 황하나가 팔았던 경찰청장, 네. 그다음에 남대문 서장, 네. 그다음에 여기 그 용산 경찰서 겁니다. 아마 이 네. 교통사고 조사계 이거 관련된 이 사람들의 휴대폰이라든지 이 저 계좌 네. 이런 거는 전부 경찰이 포렌식을 해가지고요. 네. 실제로 어떠한 저희 문자라든지 대화가 오갔는지를 판단을 해서 네. 만약에 이게 뭐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네. 처벌을 해야 되겠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네. 경찰 입장에서 우리 직원이고 우리 조직원이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가 있어도 덮어줘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네. 경찰 조직은 망합니다. 아하,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진짜 철저하게 낱낱이 지나칠 정도로 수사를 하고 잘못된 게 있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지금이라도 밝히고 용서를 네. 받는 게 조직이 사는 길이에요. 맞습니다. 저는 그 얘기만. 또 다만 네. 그렇게 조사했는데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나면 그 부분을 낱낱이 국민들한테 고하는 것도 또 경찰의 의무이기도 해요. 네. 여러분 도로 다니시다 보면 중앙선 쪽에 있는 유도봉이라고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이 유도봉이 순환을 당했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아침에 도로가 좀 허전하다 싶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이 유도봉이 도로에서 사라진 사건입니다. 어허. 당시 영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성 2명이 도로에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기둥 모양의 뭔가를 길가로 던지고 있는데요. 어허. CCTV를 자세히 보니까 도로에 박힌 저 시선 유도봉을 톱으로 잘라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성 2명이 보이죠? 오, 진짜 그러다가- 싹 또 없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어허. 차량이 나타나자 이게 말이 몸을 숨겼다가 다시 나타나서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네. 반대쪽에서도 이렇게 유도봉을 자르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 벌써 9개가 잘려나갔죠. 어허.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이들이 지나간 56m 구간의 유도봉 대박. 37개가 잘려져 사라졌다고 합니다. 무슨 야, 명절 때 벌초한 것도 아니고 싹둑 잘렸어요, 유도봉이요. 관련해서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정차를 못하도록 이제 원천 봉쇄를 해놨는데, 그래, 이제, 봉을 이렇게 설치해 놓으니까, 사실상 이게 뭐, 상가에서 영업을 하려면, 손님들이 잠시 차를 길가에다 세워놓고라도,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제 임대를 하고, 이런 입장인데, 임대했던 이제, 상가 점주들이, 상가 임대 들어온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이러니까 자기가 이제 좀 대표로 해서 구청에다가 차선을 좀 옮겨달라. 규제봉 위치를 좀 옮겨달라. 그런 건의를 했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이제 실력 행사를 한 거죠. 그 부동산 업자인데요. 한 명은 상가 점주가 아니고 상가 부동산 그 소장, 영업하는 사람이고, 나머지 3명은 그 사람의 친구입니다. 아니 그러면 김복진 의원님 예. 자기들 가게 지금 불법 주정차 하려고 지금 방해되니까 유도봉 잘랐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게 양쪽으로 분리를 딱 해놓으면 결국은 한쪽 차선이 다 좁아지잖아요. 네. 근데 분리선이 없으면 통으로 봐가지고 양쪽으로 차를 세울 수 있어요. 아하. 이게 분리선이 있으면 차가 댕기는 이 도로가 좁아지는 네. 효과를 주거든요. 아하. 사실은 그런 거를 노리고 중앙 그 분리대를 만드는 그러니까요. 건데 저 사람들은 그게 불편하니까 거기다 저 주정차를 불법 진짜 주정차를 하기 힘들으니까 나름대로는 그래도 구청에다가 이거 저거 해놓는 바람에 오히려 교통에 장애가 되니까 네.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몇 번 부탁을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렇지만 그 구청에서는 저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안 없애준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반감을 사가지고 네. 본인과 본인 그 친구 그다음에 후배 등 불러가지고 총 4명이서 네. 저렇게 이 쇠톱으로 잘라낸 건데요. 네. 저건 저 사람 답답한 사람이에요. 제가 판단할 때는.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만 CCTV 다 보이고 저거 잡으려고 맘 먹으면 식은 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런 어리석은 짓을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근데 최단비 변호사님 구청에서도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 저런 민원 같은 거 말도 안 되는 민원이잖아. 자기 불법 주정차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저 유도본 같은 경우에 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이 있어요. 저 유도안전봉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운전자들에게 안전을 예고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위험 구간 예고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불법 주정차를 막으려고 할 때.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거 안전등이 없는 오른쪽 차선 같은 경우에는 다 인도에다 차를 세워놨어요. 인도를 걸쳐서 한쪽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저 안에 어차피 중앙선 같은 건데 저게 없다고 한다면 양쪽에 세워놓고 한 차선으로 만들어서 양쪽을 왔다 갔다 하게 하겠다는 싹둑 건데 잘려나갔네요 지금. 저거는 일단 너무 위험합니다. 본인들의 네. 차량 앞, 본인들의 야. 건물 앞에다가 네. 불법 주정차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위험을 하게 하는 것들은 일반 물건 공용 훼손죄를 떠나서 저것은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될 사연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요. 참나. 친구들까지 불렀대요. 김동철 교수. 친구들까지 불러서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될 테니까 야 다 와봐 해가지고 싹둑 다 잘라냈습니다. 이게 화가 나는 부분들이 뭐냐면 요즘 이제 뭐 다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극단적 개인주의, 네. 이기주의, 자기에 대한 이 영업 이익이라든지 네. 이익에 대해서만 간다는 부분들이 사실 한탄스럽습니다. 하하. 아니, 그 친구들도 그래요. 시킨다고 저걸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찰은요. 이들 일당 4명을 공용 물건 손상 혐의로 입건했는데 김호인 변호사님 처벌은 강합니까 약합니까 이거는? 이게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요. 네. 이게 뭐 인명 피해가 있거나 물적 손해도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불구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 지금 또 하나 구청과 차선 조정 방안을 경찰이 논의 중이라는데 네. 그 부분을 과연 그렇게 해주셔야 될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옳지 못한 방법은 언제나 비난받기 마련입니다.